석기시대부터 중세시대, 현대사까지. 안녕하세요. 역사를 가르치는 석중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서유럽 세계의 형성과 크리스트교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비잔티움 제국과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교과서 122쪽 비잔티움 제국입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주요 문화유산으로는요,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 아야 소피아가 있고요. 이것은 비잔티움 양식으로 지어진 웅장한 건축물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한 이후에 이제 모스크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오스만 제국 때 배웠던 술탄 아흐마드 모스크, 블루 모스크 건너편에 마주하고 있는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네, 이 비잔티움 제국은요, 로마 제국의 전통을 계승한 국가인데요. 사실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명칭 자체가 이제 후대에 붙인 것입니다. 이 비잔티움 제국 사람들은 스스로를 로마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서로마 멸망 이후의 동로마를 우리가 비잔티움 제국이라 부르는데, 이 비잔티움 제국은 5세기에서부터 15세기까지 약 1000년에 걸쳐서 존재했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존재했던 국가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비잔티움을 멸망시킨 이후에 이제 스스로 우리가 로마다, 로마인을 계승했다라고 주장했을 정도로 이제 로마 문화와 연관이 깊은 국가입니다. 이 비잔티움 제국은요, 이슬람에 맞서서 크리스트교 세계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했는데요. 이슬람 세력이 성장한 이후에 이제 유럽 쪽으로도 진출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쪽도 점령을 당했었는데, 유럽과 이슬람 세계의 중간에서 비잔티움 제국은 협상과 매수로 전쟁을 회피했는데요. 이것은 재정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합니다. 서쪽 지역에 비해서 이제 동서교역으로 상공업과 도시가 발달하고 로마의 영향으로 관료제가 발달했던 덕에 이러한 재정적 여유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황제 교황주의를 내세웠었는데요. 황제가 정치적인 지배자인 동시에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동방교회의 제일 높은 자리였던 콘스탄티노플 주교를 이제 황제가 선임을 했기 때문에 황제가 콘스탄티노플 주교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고요. 종교회의를 소집하고 그 결과를 결정하는 권한을 황제가 가지고 있어서 황제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폴리스, 로마 시대 때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천도를 했던 곳이죠. 이곳은 동서교통의 중심지이자 상공업과 무역의 중심지로서 굉장히 번영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오스만 제국의 이스탄불이 바로 이 도시입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제일 유명한 황제는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인데요.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옛 로마 제국의 영토 상당 부분을 회복했습니다. 이탈리아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회복했는데요. 근데 이것이 길게 유지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유스티니아누스가 되찾은 로마 영토를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했던 것인데요. 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로마의 법을 정리한 것으로서 이제 로마 법의 체계가 이로써 완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개로 쪼개지고 파편화되어 있던 법들을 하나의 체계 속에 이제 정리를 한 것인데요. 이것이 후대의 여러 나라의 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성 소피아 성당을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6세기 후반 이후에 외부의 침입이 계속되면서 쇠퇴하게 되는데요. 사사낭조 페르시아와 동서교역로를 두고 계속해서 갈등하고 부딪히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세기에는 셀주크 티르크에게 이제 많은 영토를 상실하고요. 서유럽 세계에 구원을 요청하기도 하는데요.
이로써 촉발된 사건이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볼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렇게 버텨오던 비잔티움 제국은 결국 15세기 중엽에 오스만 제국에게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당하며 멸망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비잔티움 문화의 발전입니다. 비잔티움은요,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는데요. 그리스 정교, 동방 정교회를 바탕으로 그리스, 로마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 등을 융합시켰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로마가 멸망을 하고 이슬람 세계가 발전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유일하게 서방 세계에서 문화를 가진 지역이었다라고까지 평가를 받는 게 비잔티움 제국인데요. 그만큼 문화적으로 많이 발달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이제 그리스 지역을 점령하고 있어서 고대 그리스의 사상과 학문이 보존되었기 때문인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존된 그리스의 문화는 후에 서유럽의 르네상스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 소피아 성당처럼 이제 비잔티움 양식의 건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외부에 웅장한 돔, 그리고 내부에 화려한 모자이크가 특징인 건축물을 우리가 비잔티움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비잔티움 문화는요, 슬라브족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슬라브족은 비잔티움 제국과 교역하면서 그리스 정교회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이제 문화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슬라브족 중에서도 동슬라브족, 남슬라브족이 이제 비잔티움 제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지역은요, 슬라브족 전도를 위해서 만들었던 문자인 키릴 문자를 여전히 알파벳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중세 유럽의 성장과 변화, 교과서 124쪽인데요.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세기 이후에 이제 서유럽 세계가 안정화되면서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9세기 말 이후부터 이제 이민족들이 침입을 했다 그랬죠. 그것이 이제 11세기가 되면 감소했고요. 또한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업 기술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들이 나아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농지를 더욱 확보하기 위해서 엘베강 동쪽,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로마 문명권에 속하지 않아서 개발되지 않았던 곳까지 서유럽 사람들이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페인 지역이 이슬람 세계에 정복되었었죠. 이것을 크리스트교 세계가 다시 정복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을 재정복이라고 합니다. 이베리아 반도의 이슬람 세력, 그러니까 후우마이야 왕조를 쫓아내고 영토를 확대하게 됩니다. 이 재정복 운동은 우리가 살펴볼 십자군 운동과 비슷한 성격, 그러니까 크리스트교가 아닌 다른 이교도를 쫓아내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요, 이런 성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비잔티움 제국이 로마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했고요. 이제 성지 회복을 명분으로 이제 교황이 전쟁을 호소하게 됩니다. 교황은 이제 성지 회복뿐만 아니라 이제 동서교회가 분열되었었죠. 다시 동쪽의 교회를 서쪽의 교회 영향권 안에 둘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황권의 회복을 목적으로 해서 서유럽의 많은 사람들을 독려하게 되는데요. 교황의 목적이 성지를 회복하기 위한 것인지 교황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인지 그것을 떠나서 중세의 서유럽 세계는 크리스트교의 영향 속에서 종교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종교적 열정과 신앙을 이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호응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익을 얻기 위해 호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세기 말부터 약 200년에 걸쳐서 7차례 혹은 8차례, 학자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차례의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유럽 세계의 팽창력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고 평가받고 있고요. 또한 유럽이 신앙의 시대였구나,
중세가 정말 신앙의 시대였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가를 또한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지 회복을 위해 떠난 십자군들은요, 1차 십자군 때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 십자군들에서는 이제 조금씩 목적이 변질되어 가기 시작하는데요. 계속된 전쟁에서 종교적 열정은 점차 사그라들고 세속적인 목적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4차 십자군 때는요, 이제 성지로 가야 할 십자군이요, 이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던 비잔티움 제국을 쳐들어가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고 이제 라틴 제국을 일시적으로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차례 십자군 원정이 있었지만 제대로 성지를 회복했던 건 아까 얘기했던 대로 1차 뿐이었고요. 결국 성지 탈환에는 최종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중세 유럽 세계가 이제 크리스트교의 영향권 안에서 신앙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은 이제 크리스트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가 부딪힌 사건이기도 한데요. 오늘날에도 종교 혹은 또 정치 등의 여러 가지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거나 투쟁과 저항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신념을 지키는 것은 왜 중요한 일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00년에 걸친 십자군 전쟁의 결과 서유럽 세계가 조금씩 변화하게 되는데요. 십자군 전쟁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교황권이 쇠퇴했고요. 그리고 장기간 참전했던 제후와 기사들이 몰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공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성장하게 되는데요. 지중해를 통한 동방과의 교역이 점차 늘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슬람 세계, 비잔티움 제국과 문화 접촉을 하면서 새로운 문물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서유럽 세계의 문화도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린 이렇게 오늘 비잔티움 제국과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